아주머니, 봉삼 아저씨 아세요? 호랍이 봉삼이 잘 알지. 봉삼이 아저씨, 오늘 저녁밥이 없어요. 저에게 주셨거든요. 아이고, 이 양반이 또. 과수댁은 시루떡 한 켜를 배 보자기에 쌌다. 그날 저녁 봉삼은 시루떡으로 밥을 대신했다. 첫 번째 마당, 길 위에 두 스님. 길 위에 두 스님이 있었다. 한 스님은 어깨가 굽고 작았다. 삿갓을 쓰고 낡은 장삼을 걸친 노승이었다. 다른 한 승려는 동자승이었다. 연하문 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의 법명은 소복. 작은 복이라는 뜻이었지만 그 이름을 붙여준 스승은 늘 이렇게 말했다. 소복아, 작은 복이 모이면 큰 복이 된다. 노승의 이름은 도연이었고 강원도 조그만 암자의 주지였다. 하지만 절에는 불목하니 한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도연은 사람 냄새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으며 그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알게 모르게 어떤 어려운 사람의 삶이 좋아졌다. 그가 하는 일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늙은 중 도연은 실행하고 나면 잊어버렸고 어린 상자는 모르쇠 했다. 두 번째 마당, 강원도 봉평 5일장. 조선 팔도 어디서나 5일장이 서는 날은 사람 냄새가 다르다. 된장 냄새, 생선 냄새, 소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한데 엉겨붙어서 그게 그냥 5일장 냄새가 된다. 봉평 5일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시끄럽기로 이름이 높았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서 오리 밖에서도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다. 도연과 소복이 봉평 장터 어귀에 들어선 것은 4월 초닷새 날 딱 봉평장이 서는 날이었다. 소복은 눈이 세 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얼굴로 이쪽 저쪽을 기웃거렸다. 옆하는 노인, 시름판, 포목전 앞에서 거울 들고 고개 돌리는 아낙네들, 소를 끌고 온 농부, 점쟁이 천막, 장터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은 구경거리였다. 스님, 저기 봐요. 엿이 엄청 크요. 우리는 닭발 나왔다. 알아요. 근데 엿은 좀 봐도 되잖아요. 보는 건 된다. 사는 건 안 된다. 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된다. 소복이 입을 삐죽이며 도연을 따라갔다. 따라가다가 뭔가를 보고 또 멈췄다. 장터 한쪽 귀퉁이, 막걸리 접한 옆에 사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볏짚을 엮어 만든 멍석 위에 물건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는데 물건이 묘했다. 깨진 사발 하나, 이가 빠진 낫 한 자루, 끈이 떨어진 집신 두 켤레, 구멍난 솥뚜껑 하나, 아무리 봐도 쓸 것이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내가 어떤 아주머니와 흥정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흥정당하고 있었다. 중년 한 아기 손에 뭔가를 들고 와서 사내에게 내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아범. 우리 집 솥이 깨졌는데 이거 줄 테니 저기 저 솥뚜껑이랑 바꿉시다. 안하게 내민 것은 호박 2개였다. 아무리 구멍 났어도 솥뚜껑은 솥뚜껑이다. 상식적으로 호박 2개로 솥뚜껑을 살 수는 없었다. 그런데 사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러시지요, 뭐. 소복이 그 광경을 넋놓고 보다가 도연의 소매를 잡았다. 스님, 지금 저 아저씨 손해보는 거 맞지요? 맞다. 왜 손해보는 짓을 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지. 세 번째 마당, 세상에서 제일 어리숙한 사내 변봉삼. 사내의 이름은 변봉삼이었다. 나이 52, 태어난 고을 이름을 따서 그냥 봉삼이라 불렸다. 봉삼은 젊어서 보부상 폐에 끼어 팔도를 떠돌다가 40쯤에 가산을 모아 솔매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아내를 얻어 아이 2을 낳고 살았는데
아내가 셋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셋째도 따라갔다. 위에 둘은 지금 외갓집에 맡겨져 있었다. 봉삼은 혼자 살면서 보부상 노릇을 계속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다. 뭔가 사람이 딱해 보이면 그냥 못 지나쳤고, 특히 장터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엿을 사줬다. 등짐이 너무 무거운 노인을 보면 대신 졌고, 흥정에서 밀리는 안악을 보면 가서 거들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봉삼 자신은 늘 손해를 봤다. 그리고 봉삼은 그걸 몰랐다. 바보가 아니니 알았겠지만 그냥 넘어갔는지도 몰랐다. 장터 사람들은 봉삼을 좋아했다. 좋아하는 만큼 걱정도 했다. 봉삼이는 저러다 새 장가도 못 가보고 거지된다. 이게 장터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봉삼의 물건은 하나같이 남이 안 쓰는 것들이었다. 멀쩡한 물건은 이미 어디다 줘버린 뒤였기 때문이다. 도연이 탁발 그릇을 들고 봉삼 앞에 섰다. 시주님, 시주 부탁드립니다. 봉삼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멍석 위를 훑어봤다. 뭔가 줄 것을 찾는 눈이었다. 깨진 사발? 아니지. 구멍난 솥뚜껑? 그것도 아니지. 한참 훑더니 품 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스님, 제 점심인데 드시지요. 점심을 주시면 시주님은 어쩌시고요? 장터에 국밥집이 있으니 뭐 해결이 되겠지요. 돈은 있으십니까? 봉삼이 괜히 딴 곳을 봤다. 글쎄, 그게 좀 빠듯하긴 한데. 소복이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도연이 주먹밥을 받아 소복에 건넸다. 소복이 두 손으로 받았다. 도연이 봉삼 옆에 앉았다. 소승이 좀 쉬어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멍석이 조금 낡긴 했는데. 도연이 멍석에 앉았다. 삿갓을 벗었다. 봉삼이 도연의 얼굴을 슬쩍 봤다가 놀랐다.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은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고 눈이 작고, 그런데 그 작은 눈 속에 뭔가가 가득 담겨 있었다. 봉삼은 그 눈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네 번째 마당, 동자승 서복, 장터를 시끄럽게 하다. 문제는 오후에 생겼다. 장터 건너편에서 행상 한 사람이 봉삼에게 다가왔다. 기름진 얼굴에 낯가죽이 두꺼운 자였다. 이름은 아무도 몰랐는데 장터 사람들은 쥐치 영감이라 불렀다. 생김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쥐처럼 재빠르고 생선 쥐치처럼 맛이 없다는 뜻이었다. 형씨, 나 좀 보세. 좋은 거 하나 있어. 봉삼이 눈을 깜빡거렸다. 뭔데요? 이거 봐, 이거 반문서야. 솔매마을 동쪽 밭인데 이게 지금 싸게 나왔거든. 형씨가 솔매 사람이니까 먼저 알려주는 거야. 봉삼이 판문서를 받아 들여다봤다.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없으면 외상도 되지. 내가 형씨 믿으니까 나중에 갚으면 돼. 소복이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도연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스님, 저거 사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 아저씨 눈이 이상해요. 봉삼 아저씨 볼 때 입만 웃어요. 눈은 안 웃어요. 도연이 소복을 잠깐 보았다. 그걸 다 봤느냐? 네? 잘 봤다. 근데 가만히 있어라. 왜요? 봉삼 아저씨 당하잖아요. 사람은 배울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게 지금이에요. 아직은 아니다. 소복이 발을 동동 굴렀다. 봉삼은 쥐치 영감의 말에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진짜 안 되는데. 봉삼이 막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다. 소복이 달려나갔다. 잠깐만요. 봉삼과 쥐치 영감이 동시에 돌아봤다.
작은 동자승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아저씨, 저 종이 조금 보여줘요. 어? 이게 왜? 쥐치 영감이 끼어들었다. 꼬마 중이 어른 일에 왜 끼어드냐? 저리 가라. 저 꼬마 중 아닌데요. 그럼 뭐야? 저 진짜 중이에요. 저 스님 시자예요. 야, 그게 그 소리야. 그리고 아저씨 눈이 이상해요. 쥐치 영감의 얼굴이 굳었다. 뭐가 이상해? 웃을 때 눈이 안 웃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순간 장터가 잠깐 조용해졌다. 주변에서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쥐치 영감의 낯빛이 주황빛이 됐다가 흰빛이 됐다가 했다. 저놈의 어린 중 새끼가. 도연이 그때 느릿느릿 걸어왔다. 이 아이가 실례를 했군요. 하지만 도연이 쥐치 영감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을 받은 쥐치 영감이 이상하게 주춤했다. 저도 그 반문서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보여줄 것 없으시면 됩니다. 다행이고요. 쥐치 영감이 갑자기 문서를 낚아채더니 도망갔다. 뒤를 보지 않고 장터 바깥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봉삼이 멍하니 그 뒷모습을 봤다. 저게 가짜였어요. 가짜였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복이 턱을 치켜들었다. 제가 눈치챘지요. 도연이 소복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소복이 억울해했다. 봉삼 아저씨가 당할 것 같았잖아요. 도연이 말했다.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미리 막는다. 근데 안 막으셨잖아요. 내가 먼저 촐싹거리고 뛰어나갔잖아. 소복이 씩 웃었다. 도연이 한 번 더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다. 5번째 마당, 봉삼의 외딴 집. 그날 저녁 봉삼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렀다. 주막 옆 외딴 집이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마당에 창동 몇 개. 처마에 집이 삐져나온 것을 보면 지붕을 손본 지 꽤 된 것 같았다. 속이 비어있는 집이었다.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비어있는 집. 봉삼이 솥에 밥을 안 치면서 말했다. 오늘은 내가 밥 한 끼 해드려야겠어요. 아까 제 점심 드셨으니 그 벌을 받으셔야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솥뚜껑을 호박 2개에 파셨는데 밥은 어찌 짓습니까? 봉삼이 웃었다. 쑥스러운 웃음이었다. 남은 소치 하나 더 있습니다. 소복이 두리번거리다가 벽에 걸린 물건을 발견했다. 낡은 집신 한 켤레였다. 다 닳아서 신을 수 없게 됐는데 그걸 벽에 걸어두었다. 집신 안에 마른 꽃 몇 송이가 꽂혀 있었다. 저거 뭐예요? 봉삼이 솥뚜껑을 덮다가 고개를 들었다. 내 집신이다. 버리면 되지 왜 걸어놨어요? 버리면 안 된다. 왜요? 봉삼이 대답을 못했다.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도연이 그 집신을 오래 바라봤다. 저녁 먹으면서 봉삼이 털어놓았다. 마누라가 보부상 노릇을 제일 싫어했다고. 늘 떠돌고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으니까. 그래도 잔소리는 집신을 꿰매면서 했다고. 꿰매면서 욕하고 꿰매면서 웃고 꿰매면서 걱정했다고. 저 집신이 마지막으로 꿰맨 것이라고. 그래서 못 버린다고. 도연이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소복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안 슬픈 척을 했지만 고개를 약간 숙였다. 6번째 마당, 탁발 쓴 도연의 과거. 그날 밤 봉삼이 일찍 잠든 뒤 도연과 소복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달이 반쯤 떠 있었다. 마당의 장독들이 달빛을 받아 희끗했다. 멀리 주막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흥겨운 소리인데 어딘지 쓸쓸했다. 소복이 물었다. 스님은 왜 탁발 다녀요?
중이 탁발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절에 계시면 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도연이 달을 봤다. 한참 봤다. 절에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는데 길 위에 있으면 내가 찾아갈 수 있거든. 그게 달라요? 다르다. 찾아오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찾아가야 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힘없는 사람 쪽으로 가고 싶었다. 스님도 예전에 힘없을 때가 있었어요. 도연이 잠시 말이 없었다. 소복은 그 침묵이 그렇다는 뜻인 줄 알았다. 중이 되기 전에 내가 장가를 든 적이 있다. 소복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진짜다. 어디서요? 남쪽 고을이다. 마을 이름은 말 못한다. 부인은요? 먼저 갔다. 소복이 입을 다물었다.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소복이 하는 말인지 하늘에 있는 달림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목소리로. 그때 내가 너무 바빴다. 먹고 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집에 돌아올 때는 늘 늦었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몰랐다. 소복이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래서 길 위에 다니는 거예요? 죄송해서?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이건 이거다. 늦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남들 늦지 않게 해주는 거야. 봉삼이가 저 집신을 벽에 걸어두고 자는 것처럼 나는 길 위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다. 마루가 조용해졌다. 주막 노랫소리도 잦아들었다. 소복이 도연의 곁으로 살짝 붙었다. 아무 말 없이. 도연이 소복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가만히 얹었다. 쥐어박지 않았다. 그냥 얹었다. 7번째 마당. 닭발 쓴 도연의 첫 번째 씨앗.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이 봉삼에게 씨앗을 꺼냈다. 이번엔 작은 배보자기에 쌓인 것이었다. 봉삼이 풀어보니 씨앗이 한 줌 들어있었다. 잘고 까만 씨앗. 이게 뭡니까, 스님? 보시 씨앗이요. 무엇이요? 올해 심으면 가을에 줄기가 오르고 내년에 겨우 한 뼘이 됩니다. 급한 작물이 아니어요. 3년은 키워야 비로소 쓸만한 모씨가 나오지. 봉삼이 씨앗을 바라봤다. 3년이요? 예, 3년이요. 근데 왜 모시를 제게 주시나요? 도연이 벽에 걸린 집신을 턱짓했다. 마나님이 집신을 꿰매던 분이시면 삶 다루는 손이 있으셨을 겁니다. 모시는 그 손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시주님도 그 손을 기억하실 거고. 봉삼이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두꺼운 손이었다. 장사꾼 손. 나한테 그런 손이 있겠어요, 스님. 있지요. 그 손으로 솥뚜껑을 호박 2개에 파셨잖습니까? 손에 볼 줄 아는 손이면 모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봉삼이 픽 웃었다. 그게 무슨 소리래요? 모시는 급히 자라지 않아요. 급히 자라길 바라는 사람은 못 키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키우지요. 시주님은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요. 봉삼이 씨앗을 손에 쥐었다. 묵직하지 않은데 묵직한 느낌이었다. 심어볼게요. 3년 뒤에 결과를 봅니다. 3년 뒤에 스님이 또 오세요? 글쎄 올시다. 8번째 마당. 동자승 서복의 비밀작전. 봉삼에게 씨앗을 준 것만으로 도연 스님이 만족했냐 하면 소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잽싸게 움직였다. 봉평장터에는 옷이 성을 가진 과부가 떡을 팔았다. 나이는 40 후반인데 예뻤다. 이름은 오달순.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떡 장사를 해서 새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혼자가 됐다. 과수댁의 떡은 맛있었다. 봉평 장터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떡을 팔면서 덤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 사면 둘을 줬고 둘 사면 셋을 줬다. 장사하는 법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그 성품이 그랬다. 동자승 소복이 과수댁 오달순의 떡자판 앞에 섰다. 아주머니, 저기 봉삼 아저씨 아세요? 오달순이 소복을 내려다봤다. 봉삼이 알지. 솥뚜껑을 호박 2덩어리에 파는 양반. 네, 그 아저씨요. 왜? 착한 아저씨지요. 착하지. 근데 좀 모자라. 모자라지 않아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손해를 봐. 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착한 사람은 원래 이유가 없잖아요. 과수댁이 소복을 한참 봤다. 꼬마 스님이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저 꼬마 스님 아닌데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봉삼이 아저씨 오늘 저녁밥이 없어요. 오늘 저하고 스승님한테 점심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어요. 과수댁이 인상을 썼다. 아이고, 이 양반이 또. 과숙댁은 판매 중이던 시루떡 한 켜를 배보자기에 쌌다. 봉삼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걸음을 멈추고 소복을 돌아봤다. 스님, 나쁜 중 아니지? 나쁜 중 아니에요. 스님, 진짜 스님 맞지? 진짜 스님이에요. 진짜 중에서도 제일 진짜예요. 그러면 됐다. 가게 좀 지켜라. 과수댁이 봉삼네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소복이 뒤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날 저녁 봉삼은 과수댁의 시루떡으로 밥을 대신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이 없었는데 과수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솥뚜껑을 왜 호박 2덩어리에 팔았어요? 봉삼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 아주머니가 딱해 보여서요. 나한테는 왜 그런 거 없어요? 봉삼이 의아한 얼굴로 과수댁을 봤다. 아주머니는 안 딱해 보여서요.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지요. 딱해 보이는 것보다 안 딱해 보이는 게 낫잖아요. 과수댁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봉삼은 장에 설 때마다 과수댁 오달순의 떡자판 옆에 자리를 폈다. 마지막 마당, 모시밭이 되기까지. 도연과 소복이 봉평을 떠날 때 봉삼이 멀리까지 따라왔다. 집신을 새 것으로 신고 나왔다. 허리에 씨앗 주머니를 찼다. 스님, 참 신기한 양반이요. 뭐가요? 스님이 오시니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달라지는 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시주님이 하신 거지요. 내가요?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하는데. 당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쥐치영감처럼 제 먹을 줄만 아는 사람은 결국 혼자거든요. 봉삼이 그 말을 천천히 씹었다. 다순 아주머니는요? 도연이 고개를 돌려 봉삼을 봤다. 눈이 웃고 있었다. 그분도 잘 당하는 분이요. 덤을 너무 많이 줘서 떡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더군요. 봉삼이 귀가 빨개졌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모시 씨앗을 심으면서 그분한테 도움을 청해보세요. 모시 다루는 손은 떡하는 손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손이 같은 사람끼리는 대화가 쉽지요. 소복이 뒤에서 씩 웃었다. 자기 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억울했지만 뭐 됐다 싶었다. 봉삼이 더 따라오려는 것을 도연이 손을 들어서 막았다. 이제 돌아가세요. 모시 씨앗 심을 자리를 봐두셔야지요. 스님, 3년 뒤에 꼭 오세요. 모시가 다 크면. 그때 모시밭 옆에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굳이 내가 안 와도 될 겁니다.
봉삼이 뒤통수를 긁다가 웃었다. 쑥스러운 웃음이었지만 이번엔 눈까지 같이 웃었다. 두 사람은 돌아섰다. 봉평장터의 소리가 조금씩 멀어졌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 소리, 웃음소리, 사람 사는 소리. 소복이 걸으면서 물었다. 스님, 모시가 잘하는 3년 안에 봉삼 아저씨랑 달순 아주머니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글쎄, 보시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여야 하지 않아요? 둘 다 같이 자라면 제일 좋지. 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소복이 개나리 한 가지를 손에 쥐었다가 몇 걸음 가다가 놓았다. 꺾으면 이미 꽃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알고 있었다. 도연이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할 말이 없었다. 소복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준비 많이 해서 재미있고 좋은 글 많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서방은 조선 제1의 포수였다. 곰이나 멧돼지를 수 없이 잡았으며 호랑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하기도 했다. 평생 잡지 못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등에 흰 털이 섞인 둔갑하는 늙은 너구리였다. 강포수는 그 너구리를 잡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한다. 겨울, 첫눈이 내린 날 아침, 최서방은 방문을 열다가 멈췄다. 마당에 한가득 장작이 쌓여 있었다. 지난밤에는 분명 비어있던 자리였다. 논 위에 발자국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최서방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장작을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다. 한 알음, 두 알음 들이면서 세어보니 꼭 한겨울을 날 만큼의 양이었다.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을 만큼 딱 올해도 왔구나. 혼잣말이 입김과 함께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주막 맞은편 언덕, 포수 강서방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나와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최서방이 장작 나르는 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가늘게 좁혔다. 작년에도 그랬다. 재작년에도.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아침이면 최서방네 마당에 장작이 쌓였다. 고을 사람들은 산신령 덕이라며 웃고 넘겼지만 강서방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산신령은 장작을 패지 않는다. 장작은 도끼를 가진 짐승이 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이 무엇인지 강서방은 짐작하고 있었다. 강서방은 조선 제1의 포수라 불렸다. 그는 수없이 곰이나 멧돼지를 잡았으며 호랑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포수 일생에 유일하게 잡지 못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등에 흰 털이 섞인 늙은 너구리였다. 처음에 그 너구리를 본 것은 20년 전이었다. 새벽 산에서 마주쳤을 때 너구리는 달아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강서방을 빤히 바라보았다. 짐승의 눈이 그렇게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강서방은 처음 봤다. 총을 켜누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그 뒤로 강서방은 그 너구리에게 집착했다. 정확히는 집착이라기보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짐승한테 기가 눌린 채로 포수 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그 너구리가 덫에 걸렸다가 빠져나갔고 피 냄새를 따라 산에서 내려왔는데 최서방의 주막 앞에서 흔적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강서방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강서방이 주막에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면서 슬쩍 말을 꺼냈다. 최서방 장작이 많던데 누가 해다 줬소? 산에서 굴러왔겠지요. 장작이 혼자 굴러오나? 최서방은 술상을 닦으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글쎄요. 저도 신기해서 산신령께 치성드렸소이다. 강서방은 잠시 최서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최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서방은 거짓말을 잘하는구먼. 포수나으리는 의심이 많으시구먼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서방이 먼저 피식 웃었다. 뭐 됐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짐승이 최서방한테는 왜 장작을 해다 주는 것 같소? 이 고을에 다른 집은 안 해주고. 최서방이 처음으로 손을 멈췄다. 잠깐의 침묵 뒤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글쎄요. 아마 한 번은 따뜻하게 재워줬던 적이 있어서겠지요. 강서방의 눈이 가늘어졌다. 언제?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이요. 강서방은 더 묻지 않았다. 막걸리를 다 마시고 엽전 몇 잎을 평상에 올려놓고 일어섰다. 문을 나서다 돌아보며 말했다. 최서방 짐승한테 정 주는 거 아니오? 짐승은 끝내 짐승이니까. 최서방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최서방이 불을 끄려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났다. 바스락 바스락 짐승이 눈을 밟는 소리였다. 창호지의 그림자가 어렸다. 네 발 달린 짐승의 윤곽이었다가 잠깐 흔들리더니 두 발로 서는 형체가 되었다. 최서방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창호지 너머 그림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 포수 강서방이 왔다가 갔다. 그림자가 멈췄다. 당분간 오지 마라. 장작도 됐다. 그림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두 발로 선 채로 꾸벅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발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눈 위에 남은 것은 발자국뿐이었다. 사람의 발자국도 짐승의 발자국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발자국이었다. 그 사이 1년 세월이 지나고 봄이 다시 왔다. 장작이 쌓이지 않는 겨울이 처음으로 지나갔다. 최서방은 그 겨울을 예전처럼 직접 장작을 패며 버텼다. 최서방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새로 박혔다. 강포수는 겨우내 산을 뒤졌다. 눈 속에서 얼어붙은 계곡 옆에서 빈 동굴 앞에서. 그러나 흰털 섞인 너구리의 흔적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강포수는 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주막 앞을 지나다가 마당에서 도끼질하고 있는 최서방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다. 강포수가 먼저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최서방의 도끼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찬장 깊은 곳에서 가을 이파리 세 장은 여전히 마르지 않은 채 있었다. 최서방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서늘하고 촉촉했다. 살아있는 나뭇잎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새 여름 초입이었는데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주막은 한산했고 최서방은 비가 새는 처마 끝을 고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앞에 낯선 기척이 났다. 높아였다. 허리가 거의 반으로 꺾인 채 젖은 삿갓을 벗으며 말했다. 잠깐 비 좀 피하게 해주시오. 최서방은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한참을 기침하더니 노파가 마루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늘었다. 최서방이 쌀죽을 내왔다. 노파는 겨우 몇 숟갈 뜨고는 고개를 저었다.
약초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어? 노파는 손을 떨며 산 쪽을 가리켰다. 비가 오면 조선 천지에서 저 산에서만 올라오는 풀이 있어. 그걸 못 구하면 나는 여기서 끝이요. 비는 점점 더 굵어지고 최서방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였다. 문 바깥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소리가 났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바스락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노파는 고열에 시달렸다. 새벽 문 앞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다. 젖은 풀 한 묶음, 진흙이 묻은 채였다. 최서방은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냄새를 맡았다. 노파가 말하던 바로 그 약초 같았다. 약초즙을 마신 다음 날 낮, 노파의 열이 내리고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며칠 뒤 노파가 말했다. 내가 보니 이 집 빚을 크게 지고 사는 집이구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떠나면서 빚 갚으라고 토지 문서를 두고 갔다. 최서방은 그놈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게 마을 인근의 절에 보시했다. 가난한 절이라 늘 허덕이고 있었으니 절의 스님들이 무척 고마워하리라. 최서방은 그 공덕이 늙은 너구리에게로 갔으면 했다. 가을이 깊어졌고 강포수는 다시 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 생각이었다. 그는 덫을 놓았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길목마다 물가마다 짐승이 지날 만한 자리에 이번엔 끝을 보자. 혼잣말이 낮게 흘렀다. 며칠 뒤였다. 덫 하나가 울려서 숨이 가쁘게 뛰어갔다. 그곳에 걸려있는 것은 기대하던 너구리가 아니었다. 등에 희미하게 흰 털이 섞인 어린 새끼였다. 강서방의 눈이 딱딱해졌다. 무언가 닮았기 때문이다. 늙은 너구리의 새끼인가 보구나. 잠시 후 이상하게도 숲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느꼈다.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 고개를 들자 찾고 있던 늙은 너구리였다. 저쪽 바위 위에 있었다. 늙은 너구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20년 전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강서방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포수의 방식대로 칼을 꺼냈다. 새끼를 먼저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강포수의 손이 멈췄다. 눈 때문이었다. 너구리의 그 눈은 예전과 같았다. 겁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알고 있다는 눈이었다. 강서방은 욕을 낮게 뱉었다. 이 빌어먹을 짐승. 칼로 덫을 자르자 새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서 있더니 숲으로 사라졌다. 늙은 너구리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강서방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말했다. 이번엔 내가 이긴 걸로 치자. 그날 밤 강포수는 산에서 내려왔다. 며칠 뒤 최서방의 주막 앞에 작은 짐승이 하나 앉아 있었다. 등에 희미하게 흰털이 섞인 아직 어린 너구리였는데 덫에 치여 발을 다친 것 같았다. 고쳐달라고 새끼를 보냈구나. 최서방이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잘 왔다. 춥다. 방에 들어가자. 멀리서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었다. 다음 주 목요일에 3편이 계속됩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매주 목요일은 술법과 둔갑 시리즈를 올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